하늘은 맑았고 쨍한 햇살이 공원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5월의 싱그러운 바람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낡은 커튼을 살랑였다. 아침 7시 40분. 이 시간은 내게 있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시작이었다. 늘 그랬듯이 나는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옅은 재즈 음악을 들으며 창밖을 내다봤다. 10층짜리 낡은 아파트, 그 창문 너머에는 이 도시의 활기찬 아침 풍경이 펼쳐졌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아이들, 그리고 평화로운 공원. 하지만 그날 아침의 공원은 평소와 달랐다. 중앙광장에 하얀 천막이 세워지고 풍선과 꽃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결혼식장이 차려졌다. 결혼식이라고 하기엔 다소 소박했지만 야외에서 열리는 행사는 늘 사람들의 이목을 끈다. 나는 커피가 끓는 소리를 뒤로하고 한참을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지켜봤다. 신랑 신부가 등장했다. 신랑은 꽤 건장한 체격의 준수한 외모를 가졌고 신부는 얇은 레이스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신랑 가족과 친구들의 표정이었다. 그들은 축하하는 대신 마치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처럼 시큰둥했다. 특히 신랑 어머니로 보이는 나이든 여인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주례사가 시작되고 모두가 경건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할 순간 갑자기 신랑 친구들 사이에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야, 저게 진짜 결혼이냐? 누군가 비아냥거리는 소리까지 들렸다. 내 귀가 잘못 들었나 싶어 더 집중했다. 신랑 가족은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렸고 신랑은 애써 웃으며 상황을 넘기려 했다. 하지만 신부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긴 면사포가 그녀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사건은 신부의 아버지가 축사 단상에 오르며 벌어졌다. 낡고 해진 양복을 입은 아버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행복을 빌었다. 그때였다. 신랑 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됐소. 그런 축사는 필요 없으니 그만 내려오시오. 대체 당신네가 우리 아들과 무슨 자격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공원 전체가 순간 정지한 듯 조용해졌다. 신부의 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놓쳤고 바닥에 떨어진 마이크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그때 신부의 면사포가 바람에 살짝 거치며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녀는 울고 있지 않았다. 억울해 보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아주 희미하게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모욕을 당하는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묘하게 평화로운 미소였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그 순간 나는 묘한 충격을 받았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 무표정 속의 미소는 내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저 여자 대체 뭘까? 그날 이후로 나는 그 미소의 의미를 계속 곱씹었다. 그리고 그날의 신부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문득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김민준이다. 올해로 55. 10년 전 아내와 이혼했고 하나뿐인 아들은 이제 외국에서 유학 중이다. 혼자가 된 지 10년. 처음에는 해방감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고요함은 고독이 되고 익숙함은 무감각함이 되었다. 내 직업은 낡은 책들을 사고 파는 작은 중고서점 주인이었다. 30년 넘게 한자리에서 운영해온 내 삶의 전부였다. 책들은 내게 가족이었고 친구였고 세상과의 유일한 소통 창구였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사람들은 이제 종이책 대신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 나의 서점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켜켜이 쌓인 먼지처럼 내 삶도 그렇게 낡아가는 느낌이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서점으로 향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책들 사이에서 먼지를 털어내고 저녁이 되면 다시 혼자 돌아오는 일상. 아들의 전화는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용돈이 필요할 때뿐이었다. 나는 내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아내도 가족도 심지어 내 일마저도 나를 떠나려 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날 공원에서 본 신부에게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았는지도 모른다. 세상의 냉대와 조롱 속에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듯 담담하게 서 있던 그녀. 그건 무기력함이 아니라
어쩌면 더 깊은 곳에 숨겨진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확신 같았다. 나는 알 수 없는 공감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꼈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한낮의 결혼식, 그리고 그 안에서 홀로 빛나던 한 여인의 미소는 55의 내 삶에 처음으로 생경한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이혼 후 10년 나는 삶의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기분으로 살았다. 마치 흑백 사진처럼 바래고 퇴색된 일상이었다. 서점은 그런 내 삶의 유일한 피난처였지만 동시에 가장 큰 절망이기도 했다. 정음서점. 내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다. 아름다운 글자를 뜻하는 정음처럼 이곳이 사람들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러나 이제 서점은 그 이름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켜켜이 쌓인 먼지가 나를 맞았다. 낡은 전축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고 손때 묻은 책들은 아무도 자신을 펼쳐주기를 기다리며 묵묵히 책장에 꽂혀 있었다. 한때는 이 책들로 가득 찬 공간에서 삶의 활력을 얻었다. 고대 그리스 철학부터 현대 시집까지 세상의 모든 지식과 감정이 이곳에 응축되어 있었다. 나는 책을 통해 사람들과 만났고 이야기했고 공감했다. 매일 아침 서점 문을 열고 밤이 되어 닫을 때까지 나의 대화 상대는 책들뿐이었다. 나는 혼잣말을 하듯 책의 제목을 소리내어 읽고 책장을 넘기며 잊고 있던 문장들을 되새겼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지만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야 한다. 어느 작가의 문장을 읽으며 나는 내 삶의 고통과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했다. 고통은 선명한데 아름다움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아들과의 관계도 나를 더욱 고립시켰다. 이혼 후 아들은 자연스레 엄마를 더 따랐다. 가끔 오는 전화는 안부보다는 늘 돈에 관한 이야기였다. 아버지 학비가 좀 모자라서요. 이번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데 돈 좀 보내주세요. 아들에게 나는 그저 돈을 보내주는 존재일 뿐이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는 따뜻함이나 애틋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나면 나는 텅 빈 공간에 홀로 남겨진 듯한 쓸쓸함에 잠겼다. 이 넓은 세상에 나를 진심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가끔씩 아파트 창문으로 보이는 공원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연인들의 속삭임, 노부부의 다정한 모습들이 나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나는 그 풍경을 창백한 그림처럼 바라보았다. 그곳의 활기찬 삶은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다. 나는 내 방에 갇힌 채 멈춰버린 시간 속에 살고 있었다. 그렇게 무감각해져 가던 내 삶에 균열을 일으킨 것이 바로 그날의 결혼식 풍경이었다.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담담하게 미소 짓던 신부. 그 평화로운 미소는 내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어떤 감정들을 건드렸다. 그것은 연민이었을까 아니면 호기심이었을까? 어쩌면 나도 그녀처럼 겉으로는 무너지지 않는 척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동질감을 느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오래된 책갈피처럼 내 마음에 끼어 있었다. 일상 속에서 문득문득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고 나는 그녀가 어떤 사람일지, 왜 그런 결혼을 했는지, 그리고 그 미소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나의 흑백 세상에 알 수 없는 색깔이 조금씩 번져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아직 그 색깔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그저 그 색이 나의 회색빛 삶을 어떻게 바꿀지 막연한 기대와 함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낡은 전축에서 흘러나오는 재즈 음악이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다. 밖에는 여름을 알리는 소나기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다. 빗소리를 들으며 책상에 앉아 곰팡이 핀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기록할 손님이 없다는 사실이 씁쓸했다. 서점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책들을 정리하며 한때 나를 설레게 했던 이야기들과 작별하는 기분이었다. 그때였다. 딸랑. 문에 달린 종소리가 울렸다. 소리에 고개를 들었을 때 빗물에 젖은 우산을 든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바로 그 여자였다. 그날 결혼식에서 모욕을 당하면서도 조용히 미소 짓던 신부.
나는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털어내며 천천히 서점 안으로 들어섰다. 얇은 코트 아래로 보이는 하얀 드레스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차분하고 단정한 옷차림은 여전히 그녀를 돋보이게 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책장 사이를 걸어다녔다. 낡은 책들을 한 권씩 천천히 살펴보는 그녀의 눈빛은 깊고 진지했다. 나는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훔쳐보며 혹시나 그녀가 나를 알아볼까 두려워하면서도 그녀에게 말을 걸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다. 나는 커피포트에 물을 올렸다. 빗소리에 차가워진 몸을 따뜻하게 녹여주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한참 동안 꽂혀있던 한 책에 머물렀다. 낡은 사진집이었다. 세계의 아름다운 호텔들. 먼지가 쌓여있던 책을 그녀가 조심스럽게 꺼내들었다. 그때였다. 균형을 잃은 그녀가 발을 헛디뎠고 책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사진집의 페이지가 무작위로 펼쳐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가 책을 주었다. 괜찮으세요? 나의 목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신비로웠다. 나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다. 그 깊은 눈빛 속에는 어떠한 슬픔이나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다. 네, 괜찮습니다.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우리는 함께 바닥에 떨어진 사진집을 바라보았다. 책은 파리의 한 오래된 호텔 로비를 보여주고 있었다. 화려하지만 고풍스러운 샹들리에와 우아한 계단이 인상적이었다. 이 호텔 정말 아름답네요. 그녀가 말했다. 저도 이 책을 보며 언젠가 저런 곳에서 쉬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죠. 나는 그녀의 말에 덧붙였다. 그 짧은 대화는 마치 얼어붙은 강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우리 사이에 흐르던 어색한 침묵을 깨뜨렸다.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권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서점 한쪽에 놓인 낡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커피에 따뜻한 김이 올라왔고 밖은 여전히 비가 내렸다. 혹시 그날 공원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녀는 나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네, 저 맞아요. 결혼식을 올리던.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저를 알아보셨군요. 나는 그녀에게 왜 그런 상황에서 웃을 수 있었는지, 그 미소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나는 내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이 서점은 이제 곧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제 삶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네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는 나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커피를 마실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공감을 읽을 수 있었다. 그 눈빛은 내가 겪어온 세월의 고독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제 이름은 한서연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혼자였어요. 그녀의 한마디는 내게 큰 울림을 주었다. 우리는 비록 나이 차이가 20살 넘게 나는 남녀였지만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깊은 고독을 알아본 두 영혼이었다. 빗소리는 우리 둘의 대화를 감싸 안았고 낡은 서점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그날의 결혼식에서 겪은 모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미소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내 앞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의 흑백 세상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한서연은 나의 단골 손님이 되었다. 그녀는 책을 사러 오는 것이 아니었다. 비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서점에 들러 낡은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나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다. 그녀는 주로 내 얘기를 들었다. 나는 그녀 앞에서 지난 세월 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봇물 터지듯 쏟아냈다. 이혼 후의 공허함, 아들이 떠나버린 후의 쓸쓸함, 그리고 서점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나의 삶은 고장난 라디오처럼 지직거리는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한서연에게 그런 나의 삶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따뜻한 눈빛으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의 눈빛은 비난하지 않았고 동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그런 평화로운 빛이었다. 어느 날 나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그날의 결혼식에 대해 물었다. 결혼 정말 괜찮으셨어요? 그녀는 잠시 커피잔을 쥐고 있던 손을 멈췄다. 그리고 창밖의 빗방울을 응시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결혼은 제게 일종의 거래였어요. 나는 그녀의 말에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들의 비난이나 조롱은 제게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그들은 제가 누구인지 몰랐으니까요. 그저 제가 아무것도 없는 여자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전 그 결혼을 통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결단력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녀의 말은 내게 깊은 충격과 함께 묘한 감동을 안겨주었다. 세상의 모든 모욕을 감수하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체 누구일까? 나는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가 말하고 싶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나도 그녀에게 내 아내와의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 아내는 나처럼 책에 파묻혀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화려한 것을 좋아했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 했죠. 나는 그런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고 아내는 그런 내게서 점차 멀어졌어요. 결국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죠.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덧붙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는 늘 외로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나의 세상에만 갇혀 있었으니까요. 서점이라는 작은 세상에. 한서연은 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세상에 갇혀 살기 마련이죠. 그 세상이 깨지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나누어 가졌다. 그녀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듯 평온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과 외로움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깊은 내면을 보며 처음에는 느꼈던 연민을 넘어선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동질감이었고, 그리고 어느새 나는 그녀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서점은 더 이상 쓸쓸한 공간이 아니었다. 한서연이 앉아있는 낡은 테이블은 우리만의 아지트가 되었고 그녀와 함께 나누는 커피와 이야기는 내 삶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내가 정리하던 책들을 함께 훑어보기도 하고 잊고 지냈던 작가들의 이야기로 나를 웃게 만들기도 했다. 나의 흑백 세상은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조금씩 색깔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위로를 얻었고 그녀는 내게서 평온함을 찾았다. 두 외로운 영혼은 그렇게 서로를 통해 치유되고 있었다. 한서연과 함께하는 시간은 내게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되찾아 주었다. 서점의 낡은 분위기는 그대로였지만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가 앉았던 의자, 그녀가 읽었던 책,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커피잔까지 모든 것에 따뜻한 온기가 서려 있었다. 나는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하루를 견뎌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 쉬지 않았다. 대신 혹시나 비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녀가 서점에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평소보다 조금 더 진지한 얼굴로 서점에 왔다. 테이블에 앉은 그녀는 커피를 한참 동안 만지작거리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 있어요, 서연 씨? 나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그 결혼에 대해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김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김민준 씨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괜찮아요. 서연 씨가 원하신다면 전 어떤 이야기든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결혼했던 남자는 사실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저희 가족에게 엄청난 빚이 있었고 저는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인질이었죠.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이야기였다. 모욕과 조롱 속에서도 담담했던 그녀의 표정이 이제야 이해가 갔다. 그것은 무감각함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포기했기에 가능한 평온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어요. 결혼식에서 들었던 비난은 사실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천한 여자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여자이기도 했어요.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을요. 그녀의 말은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았다. 무슨 뜻인지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그들의 눈에는 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저를 함부로 대하고 조롱했겠죠. 하지만 제가 그들의 모든 빚을 갚아주는 대가로 얻어낸 것은 그들이 제게서 아무것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확신이었어요. 이 결혼은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자들로부터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었던 거죠. 그녀의 말은 마치 한 편의 스릴러 영화 같았다. 나는 그녀가 단순히 가난한 신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눈빛 말투,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그녀의 태도에서 나는 그녀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뿐이었다. 결혼 생활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그들은 저를 그저 돈을 가져오는 도구로 생각했고 저는 그 안에서 숨막히는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저는 약속했어요.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제 진짜 삶을 되찾겠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나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감싸쥐었다. 서연 씨, 정말 힘들었겠군요. 나의 말에 그녀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나는 그녀를 조용히 안아주었다. 그녀의 몸은 가볍고 작은 떨림이 느껴졌다. 나는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해왔는지 느낄 수 있었다. 55에 내가 25에 그녀를 안아주었지만 그 순간 내가 더 위로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비로소 마음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서점은 점차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건물주는 더 이상 낡은 서점을 그냥 둘 수 없다며 계약 만료와 함께 리모델링 계획을 통보했다. 나는 서점을 정리하며 마지막을 준비해야 했다. 책들을 상자에 담을 때마다 내 가슴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얹히는 듯했다. 나의 지난 세월이, 나의 추억들이 그렇게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것만 같았다. 괜찮아요, 서연 씨. 저는 서연 씨가 괜찮은지 그것만 걱정했어요. 나의 말에 그녀는 미안하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사실 그날 이후 그 사람들이 저를 계속 찾아왔어요. 제가 서점을 운영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저를 깎아내리려고 했던 거겠죠. 그들은 제가 가난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저를 공영에 빠뜨리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고 했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돈과 명예라면 기꺼이 보여주겠다고요. 북카페는 서연의 뛰어난 감각 덕분에 순조롭게 완성되었다. 낡은 책장들은 흰색으로 칠해져 새롭게 태어났고 은은한 조명 아래 책들은 마치 보석처럼 빛났다. 한쪽 벽면에는 편안한 소파를 두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다른 쪽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를 놓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했다. 나는 서연이 직접 구한 빈티지 오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재즈 음악을 들으며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모든 것이라니. 그녀가 숨기고 있는 그 엄청난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인가. 나는 그녀의 진정한 정체를 알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김민준 씨, 이건 제가 김민준 씨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에요. 이건 사업이에요. 저는 이 서점의 가능성을 봤어요.
그리고 이 공간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김민준 씨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의 파트너가 되어주세요. 서연 씨가 말했던 가족을 지키기 위한 거래. 그게 대체 뭐였는지 이제 말해줄 수 있나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다. 사실 저는 한성그룹에 숨겨진 상속녀예요. 개업 후 정음의 숲은 순식간에 동네의 명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낡은 서점이 이렇게 세련된 공간으로 변모한 것에 놀라워했고 맛있는 커피와 함께 책을 읽는 평화로운 분위기에 매료되었다. 매일 아침 서연과 함께 문을 열고 저녁에 함께 문을 닫는 일상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책 이야기를 나누고 커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늦은 밤까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도 했다.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사업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깊은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한성그룹이라니.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대 기업 아닌가. 그녀는 그런 그룹의 상속녀였다니. 나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나의 놀란 표정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저도 평범한 삶을 꿈꿨어요. 하지만 세상은 저를 가만두지 않았죠. 제 어머니는 병환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저의 이복 형제들은 제가 가진 것을 모두 빼앗으려 했죠. 그들은 제가 가진 호텔 체인 글로벌 라운의 소유권을 노렸어요. 김민준 씨 혹시 이 서점을 계속 운영하고 싶으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돈도 힘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글로벌 라운. 나는 그 이름을 듣고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무언가를 떠올렸다. 서연이 처음 서점에 와서 보았던 그 낡은 사진집. 세계의 아름다운 호텔들. 그 사진집은 단순한 여행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유산이었고 그녀의 삶이었다. 그리고 내가 서연의 서류를 정리하며 우연히 발견했던 그 엄청난 규모의 계약서들과 자료들. 그 모든 것이 이제야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정음의 숲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젊은 투자자인 한서연에게 쏠렸다. 저렇게 어린 여자가 어떻게 이런 사업을 시작했을까? 혹시 금수저 아니야? 라는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알고 있었기에 서연이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 결혼은 제 이복 형제들과의 협상이었어요. 그들은 저를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려 했고 저는 그들에게 일시적인 굴복을 가장했죠. 그 결혼을 통해 저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내어주는 대신 저의 자산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었어요. 결혼식에서의 조롱과 멸시도 다 계산된 연극이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여자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그들의 경계를 풀게 만들었죠. 그리고 저는 조용히 제 방식대로 일을 처리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내가 아닌 나의 능력과 이 공간의 가치를 믿고 있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마주하자 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제가 서연 씨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서연은 담담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싸움을 홀로 해왔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강인함과 지혜로움에 전율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누구에게도 진정한 자신을 드러낼 수 없었던 삶. 그녀가 내게 기대어왔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절실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러던 어느 날 북카페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고급스러운 옷을 차려입은 낯선 사람들이었다. 그들 중 한 여자가 서연을 향해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다. 어머, 서연 씨, 여기가 당신의 새로운 놀이터인가 봐요. 우리 집안에서 쫓겨난 줄 알았더니
이런 곳에서 남자랑 시시덕거리고 있었네. 김민준 씨, 저는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제가 가진 것들이 아니라 그저 저라는 사람 자체를 봐주는 사람. 이 서점에서 김민준 씨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제게는 너무나 큰 위로였어요. 그래서 이 서점을 제 이름으로 인수했어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가 필요했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공간과 사람을 지키고 싶어요. 한서연이 서점을 찾아오는 시간은 점차 늘어났다. 이제 그녀는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왔다. 그녀는 낡은 책들 사이를 거닐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잃어버린 친구를 만난 아이처럼 반짝였다. 나는 그녀가 서점에서 보내는 시간이 단순히 나를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평온함을 찾아오는 시간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나를 향한 고백이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깊은 눈빛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오직 나를 향한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가벼웠지만 이제는 떨림 대신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나는 그녀가 내게 준 삶의 새로운 기회와 용기에 감사했다. 그리고 나 또한 그녀를 향한 내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그녀들의 무례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다.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굳어 있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영업에 방해가 되니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서연의 고백은 나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나는 한성그룹의 상속녀이자 글로벌 호텔 체인의 소유주인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내가 사랑한 것은 그녀의 거대한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그것은 조롱 속에서도 미소를 짓던 그녀의 강인함, 외로움 속에서도 타인을 위로할 줄 아는 그녀의 따뜻함,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 그녀의 진심이었다. 아니요,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내가 처음 그녀를 보았던 결혼식에서의 그 미소와는 전혀 다른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웃음이었다. 서연 씨는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줬어요. 낡고 먼지 쌓인 서점처럼 멈춰버린 저의 삶에 서연 씨가 들어와 모든 것을 바꿔놨어요. 저에게 이 서점이 전부였던 것처럼 이제는 서연 씨가 저의 전부가 되어가고 있어요. 모른 척하기는. 얼마 전에 이혼한 서연 씨 아니에요. 우리 도련님이 버리고 간 여자 말이에요. 그들은 비웃으며 서연의 결혼식 이야기를 꺼냈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로 향했다. 나는 서연이 또다시 세상의 조롱과 마주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의 진심을 전했다. 나이든 남자의 서툰 고백에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다. 김민준 씨, 저도 그래요. 그동안 제 삶은 숨막히는 전쟁터였어요. 사람들은 제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 했고 저는 늘 방어하고 숨겨야 했죠. 하지만 이 서점에서 김민준 씨와 함께 보낸 시간들은 제게 처음으로 평화를 선물해줬어요. 김민준 씨는 제가 한성그룹의 상속녀가 아니라 그저 한서연이라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봐줬어요. 그래서 저도 김민준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제 서점에는 손님보다 먼지가 더 많았다.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얻고 책은 더 이상 그들의 삶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 가끔 들어오는 손님들은 낡은 책들을 훑어보며 이런 것도 팔아요 라고 묻거나 요즘 누가 종이책을 읽는다고 라며 혀를 찼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내 심장에 박혔다. 내 삶이, 내 지난 세월이 무시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고백에 나는 다시 한번 그녀를 품에 안았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그동안 서로에게 쌓아왔던 감정들을 눈물로 씻어냈다. 55세 나와 25세 그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우리의 나이 차이를 손가락질할 것이고 서연의 엄청난 배경과 나의 초라한 현실을 두고 수군거릴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조롱 속에서 서로를 발견했고
서로의 깊은 상처를 보듬어주며 사랑을 키워왔으니까.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굳게 담은 입술을 열었다. 김민준 씨, 제가 이 서점을 인수하면 어떨까요? 나는 그녀의 말에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서연 씨가요, 이 서점을요? 네, 정확히 말하면 서점을 리모델링해서 북카페로 바꾸고 싶어요. 책도 팔고 커피도 팔고 사람들이 책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깊은 동반자 관계였다. 나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거대한 호텔 제국의 주인이든 평범한 북카페의 투자자이든 상관없었다. 그저 그녀가 힘든 싸움에서 돌아와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집이 되어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는 나의 멈춰버린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해준 존재였다.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준 나의 구원자였다. 그만하세요. 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들이 서연 씨에 대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는 겁니까? 내 말에 그들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어머, 이 아저씨는 또 누구세요? 서연 씨의 새 남자친구 아니면? 하인. 그들의 조롱은 이제 서연을 넘어 내게까지 향했다. 나는 분노로 몸이 떨렸지만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들을 노려보았다. 서연은 마침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비밀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했다. 그녀의 이복 형제들은 그녀가 한성그룹에 숨겨진 상속녀이자 글로벌 라운 호텔 체인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들은 그녀의 결혼을 이용해 재산을 가로채려 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모든 계획은 서연의 손바닥 안에서 노란한 셈이 되었다. 서연은 그들의 모든 비리와 횡령을 공개했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나의 삶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서점은 철거 작업에 들어갔고 나는 한서연과 함께 새로운 북카페의 디자인과 콘셉트를 구상했다. 우리는 낡은 책들을 버리는 대신 보수하고 복원하여 새로운 공간의 일부로 만들기로 했다. 한서연은 놀랍도록 세련된 감각으로 공간을 디자인했다. 그녀는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나는 서연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나는 그녀의 변호사도 사업 파트너도 아니었다. 그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는 사람이었다. 서연은 세상의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비로소 자신의 진짜 삶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의 순간에 그녀의 옆에는 내가 있었다. 늙고 초라한 중고 서점 주인이었던 내가 그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존재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 우리 서연 씨가 버리고 간 여자인 줄 알았더니 이런 늙은 남자한테 붙어서 빌부터 살고 있었네. 그래, 너희 둘이 아주 잘 어울린다. 그녀가 세상에 자신의 모든 것을 공개한 후 우리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서연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했다. 언론에서는 그녀를 호텔 제국의 젊은 여왕이라 칭송했고 한성그룹은 그녀의 주도로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이했다. 나는 그 모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았다. 서연은 여전히 바빴지만 매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정음의 숲으로 돌아왔다. 그녀에게 정음의 숲은 단순한 사업 공간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처였다. 어느 날 오후 서점 한쪽에 쌓여있는 책 상자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한서연이 들어섰다. 그녀는 내 표정을 읽었는지 말없이 내 옆에 서서 책 상자를 같이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나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 있었다.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소박하고 평화로웠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그녀를 위해 따뜻한 커피를 내리고 그녀는 그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밤이 되면 우리는 함께 북카페를 정리하고 낡은 오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재즈 음악을 들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은 호텔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고 나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나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다. 그들은 실컷 비웃고는 떠나갔다. 그들의 말이 칼처럼 날아와 내 심장에 박혔다. 내가 서연의 짐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책감이 들었다. 서연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김민준 씨, 괜찮으세요? 그녀가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시선에 그제야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서점 한쪽에 놓인 낡은 사진집을 다시 꺼내 들었다. 세 개의 아름다운 호텔들. 이제 그 책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그 책에 실린 모든 호텔이 그녀의 소유였고 그녀의 손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김민준 씨, 이제 저와 함께 저 호텔들을 여행할 수 있어요. 김민준 씨가 가장 먼저 가보고 싶었던 파리의 호텔부터 시작해요. 그녀의 눈빛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공사 기간 동안 나는 한서연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더 알게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감각이 좋은 젊은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잡한 서류들을 능숙하게 처리하고 인테리어 업체와 협상하는데 거침이 없었다. 그녀의 결정 하나하나에는 신중함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일을 해온 전문가 같았다. 나는 그녀의 또 다른 면모를 보며 그녀가 그날 결혼식에서 겪은 일들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강인한 여성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런 그녀와 함께 나의 낡은 서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55의 나이에 나는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 씨, 저는 괜찮아요. 제게 가장 아름다운 호텔은 서연 씨와 함께 있는 이곳이에요. 서연 씨가 매일 돌아오는 이 공간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텔이에요. 나의 말에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그들의 말 따위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계속하면 돼요. 나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의 손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더욱 굳건해졌다. 나는 서연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녀가 세상의 조롱 속에서 다시 홀로 서지 않도록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나무가 되어주고 싶었다. 그날의 사건은 우리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나는 서연을 향한 나의 감정이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내 삶은 이제 더 이상 흑백이 아니었다. 서연이라는 존재가 들어온 후 나의 세상은 무지개 빛으로 물들었다. 우리는 나이 차이나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뛰어넘어 오직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고 사랑했다. 나는 55의 나이에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서연은 25의 나이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고독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 나는 그녀의 제안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다. 서연 씨, 전 그럴 수 없어요. 서연 씨에게 짐이 될 수는 없어요. 나는 그녀의 도움을 거절했다. 나이든 남자로서 젊은 여자에게 기대고 싶지 않은 자존심 때문이었다. 나는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했다. 서연의 도움으로 아들은 나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고 우리는 이전보다 더 진실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 아들은 이제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나의 안부를 묻고 나와 서연의 행복을 빌어줄 뿐이었다. 그날의 소동 이후 서연은 며칠 동안 서점에 오지 않았다. 나는 불안했다. 혹시나 내가 그녀에게 짐이 되었을까? 혹은 그들의 말이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을까 걱정되었다. 매일 아침 문을 열고 매일 저녁 문을 닫을 때까지 나의 시선은 자꾸만 문 쪽으로 향했다. 딸랑하는 문종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전금의 숲은 우리의 사랑이 싹튼 공간이자 우리의 행복이 계속되는 공간이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을 맞이하고 매일 밤을 마무리했다.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존재인지 몰랐다. 그들은 그저 평화롭게 책을 읽고 있는 노신사와 젊은 여자를 보며 그들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새로운 북카페의 이름은
전금의 숲이었다. 서점의 낡은 간판은 사라졌지만 그 이름은 그대로 살려 사람들에게 익숙함과 동시에 신선함을 주었다. 서연은 정음이 아름다운 글자라는 뜻 외에도 조용히 마음을 울리는 소리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 우리는 책의 소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도 듣는 공간을 만들 거예요. 그녀의 말에 나는 감동했다. 결국 행복은 화려한 명예나 막대한 재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아주 작고 소박한 순간들 속에 있었다. 내가 가장 외롭고 힘들었던 순간 나를 찾아와 손을 내밀어준 서연. 그리고 세상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 홀로 싸워온 서연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준 나.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구원이었다. 그러던 토요일 오후 서연이 불쑥 나타났다. 평소와 달리 그녀는 겉옷도 걸치지 않은 채 얇은 니트 차림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함께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김민준 씨, 미안해요. 일이 좀 있어서 며칠 못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나는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에 앉혔다.